참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참조 변수는 제가 3장에서 그리고 계속 지금 설명하면서 함수에서도 설명을 조금씩 드렸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참조 변수는 변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징처럼 그 자체는 실존하는 것이 아니다. 별도 주소를 가지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A는 일반 변수죠. 일반 변수고 일반 변수이기 때문에 그 변수가 유지하는 공간 자체의 값이 유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이 들어가면 이렇게 컵이 준비가 되고 그 컵에 값이 들어있고 그 컵의 이름표에는 A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겠죠. 그런데 C라는 참조 변수를 만들면서 A를 참조하게 되면 이 컵에 C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표를 하나 더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있는 포인터 변수는 이 컵에 값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값이 저장된 위치 정보를 유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조는 변수의 또 다른 이름인데 컨스트 참조는 변수 아닌 상수도 참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의가 꼭 정확한 정의는 아닌데 우리가 주로 쓰는 참조 변수는 변수를 참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쉽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조 변수는 네 가지 특징을 가지는데 첫째, 그 자체는 실존하는 것이 아니다. C 자체는 별도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다. 모르겠어요. 내부적으로 프로그래밍 그 안에서는 공간을 가지고 있다고도 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공간에 대한 주소를 우리가 프로그래밍에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특징인데요.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돼야 된다. B는 이렇게 포인터는 int 포인터 P 이러면서 초기화를 아예 안 해도 돼요. 그래도 이렇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nt 포인터 Q 하면서 null ptr로 초기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형태는 참조 변수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 참조하게 된 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C는 A의 이름표가 되지 A를 대신할 수 있는 또 다른 이름이 되지 또 다른 것을 대신할 수 있는 이름은 될 수가 없습니다. 사용할 때는 원래 변수를 이용하는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2번과 3번의 특징을 잘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요. C+11 모던 C+가 되면서 여기에 R 밸류를 참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참조 변수가 L 밸류 참조와 R 밸류 참조로 나누어진다. 그래서 더욱더 상수도 참수할 수 있었는데 변수의 또 다름의 정의가 이제 더 정확한 정의가 아니게 됐습니다. 모던 C+ 되면서. 그러면 정의가 기존 존재하는 값의 다른 이름 이렇게 불릴 수도 있는데 이야기가 좀 난해하죠. 어쨌든 R 밸류 얘기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스킵하시면 되겠습니다. 11장에 가서 거의 11장에 가서는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좀 그 R 밸류를 이해하는 거, L 밸류 참조를 이해하는 것은 조금 더 미루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C에서는 없었던 이 참조 변수를 C++에서 도입한 이유는 뭐냐? 객체 지향에서는 이제 C++가
C 언어에 객체 지향 프로그램 할 수 있도록 확정한 언어가 되겠죠. 그러면 객체 지향에서는 객체를 인자로 전달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겠고요. 이 객체는 이제 구조체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무겁습니다. 복합 타입이죠. 원시 타입이 아니라 복합 타입입니다. 따라서 무거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값 전달 방식으로 전달하기에는 좀 비용이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값 전달 방식으로 대신에 이제 뭘 쓸 수 있어요? 무거울 때. 주소 전달을 쓸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 주소 전달을 쓰게 되면은 포인터를 과다 사용하게 되고 문법이 또 복잡합니다. 그래서 좀 더 간결한 문법을 그 C++ 만든 사람이 그 사람의 철학을 가지고 도입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좋은 도입인지 뭐 아닌지는 그 다음 문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모던 C++ 11이 되면서 R밸류 참조를 도입했는데 이거는 객체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함수 전달과 반환하는 과정에서 추가 최적화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이제 R밸류 참조라는 게 또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요거는 11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장에서는 R밸류 참조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참조, 변수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개념으로만 생각해 봅시다. R밸류 참조 변수는 요 기호를 써서 선언합니다. 선언하는데 지역 변수로 참조 변수를 선언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주로 참조 전달 방식으로 구현할 때만 많이 사용합니다. 즉 매개 변수 선언할 때만 써요. 그리고 오토를 이용해 선언하는데 오토를 이용한 선언은 지역 변수의 선언이죠. 지역 변수의 선언인데 이렇게 지역 변수로 선언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B를 써도 되는데 굳이 R2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만들 이유가 없겠죠.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토를 이용해서 이렇게 선언하는 경우가 없는데 어디에서 가끔 쓰이냐면은 for auto 땡땡 뭐 이렇게 for each for문에서 얘를 수정해야 될 경우에 이렇게 사용되는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는 것처럼 오토는 절대 참조로 유추하지 않기 때문에 값이 무엇이든 간에 참조로와 참조가 아닌 걸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토를 이용할 때 그 전체적인 결과가 참조 변수이기를 원하면 요 기호를 오토랑 같이 써주셔야 된다. 그리고 라이브러리에서 stdref라는 게 있는데 얘는 참조 변수처럼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의 참조 변수하고 차이점은 원래 일반 참조 변수는 특징 3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참조한 것을 바꿀 수 없다고 했는데 stdref를 쓰면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처럼 R3는 A를 참조하는 변수인데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R3가 B를 참조하도록 바꿀 수 있도록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그렇게 많이 사용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게 있다라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 생각해 두시고요. 포인터와 비교를 해보면 참조 변수는 실존하는 것이 아니고 참조하는 것을 바꿀 수 없고 널 PT하는 개념이 없다라는 것을 중요하게 비교점으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포인터는 널 PT를 유지할 수 있고 가리키는 걸 바꿀 수 있고요. 접근할 수 없는 주소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오류를 나타내는 어떤 문제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 때문에 같은 교면 포인터로도 할 수도 있고 참조 변수로도 할 수 있으면 참조 변수로 하는 것이 강건성 측면에서는 더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 요것 때문에 참조 변수는 참조하는 것을 바꿀 수가 없고요. 엉뚱한 것을 참조하고 있을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포인터는 얼마든지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을 경우 포인터보다는 참조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효하지 않은 걸 가리킬 수 없고 문법이 단순하다. 이 문법이 단순한 거는 장점이자 단점이라고도 합니다. 왜? 간결하게 쓸 수 있으니까 장점이고요. 간결하게 쓰는데 얘가 참조 변수인지 그냥 변수인지 구분이 안 된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서 여기서 오류는 요 RF1은 max를 참조하고 있죠. 그런데 컨스트가 아니야. max는 컨스트인데 그럼 요거는 땡 에러입니다. 요거는 가능해요. 그렇죠? 요거는 또 상수죠. 상수는 컨스트가 아닌 걸로는 참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개는 요 두 번째와 네 번째는 오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지 않고요. 우리가 이 컨스트를 언제 쓰냐? 함수에서 컨스트 student 복합 타입 이런 거를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참조로 전달하는 거예요. 왜? 효율성 때문에. 그런데 이 S에서는 이 foo 함수에서는 이 S를 이용해서 참조된 것을 수정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 컨스트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 문법적으로 알아두시는데 이렇게 이제 쓸 이유는 별로 없다. L밸류 참조의 반환. 보통은 이제 이 참조 변수는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 가장 많이 쓰이는 형태가 요거입니다. 요 형태가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고요. 지역 변수를 참조로 반환하는 것은 논리 오류입니다. 왜냐하면은 지역 변수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을 만들어 봤자 그 지역 변수는 함수가 종료되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수명을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조하고 있으면은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역 변수를 참조로 반환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거를 반환하더라도 해보면 문법 오류는 나지 않습니다. 문법 오류는 아니다. 왜 문법 오류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체크하기가 힘들어서 그런지 문법 오류는 아닙니다. 하지만 논리 오류이고 심각한 오류이기 때문에 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전역 변수는 참조로 반환 가능하지만 전역 변수는 참조로 반환할 이유가 없죠. 다른 함수에서도 얼마든지 전역 변수 갖다 쓸 수 있으니까 전역 변수 값을 반환할 이유는 없습니다. 또 스태틱 지역 변수나 동조 할당 데이터는 참조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명이 함수 수명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반환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스태틱 지역 변수를 반환할 이유도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왜 스태틱 변수 반환할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동조 할당은 추후에 반납하기 때문에 포인터로 계속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함수에서 이렇게 동쪽으로 만든 그 문자열을 반환할 수가 있죠. 포인터로. 그래서 이렇게 반환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가 안 돼요. 얘는 지역 변수이지만 이 만들어진 객체는 pfunc이라고 하는 그 함수 스택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동적 할당된 것은 힙이라고 하는 별도 공간에 만들어지게 되겠고, 그 수명이 함수 수명과 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반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동적 할당해 놓고 참조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경우에는 우리가 delete mstr 해가지고 다 쓰면 반납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반납하면 delete rstr 하게 되면 이건 에러예요. 문법 오류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에러는 안 납니다. 그리고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많이 안 쓰기 때문에 주로 우리가 동적 할당할 때는 이제 포인터를 계속 쓰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함수에서 좀 어떤 함수의 결과로 좀 무거운 것을 반환해야 될 때 이제 동적 할당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면, 물론 포인터는 이렇게 포인터 변수를 지역 변수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참조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로 참조는 아까 말한 것처럼 const는 꼭 있을 수 있고 아닐 수 있고, 뭐 student 이런 식으로 매개 변수로 인자 전달할 때 주로 쓰인다. 네. 그러니까 참조 변수는 참조 전달이라고 하는 인자 전달 메커니즘을 구현할 때 제일 많이 쓰이고, 그냥 지역 변수를 참조 변수로 만드는 경우는 많지 않다. 물론 아까 얘기한 뭐 for each form은 같은 거에서 쓰기도 하는데 드물다라는 거고요. 어쨌든 비교해 보면 이제 여기서처럼 이 초기화를 안 해도 되고요. 여긴 초기화를 했지만 널 ptr로 그냥 초기화를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참조는 반드시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 해줘야 되겠고요. 초기화한 다음에 포인터는 가리키는 것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지만 참조 변수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ref equal b 하면 참조하는 ref가 참조하는 a 변수의 값을 b로 바꾸는 거예요. ref가 참조하는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고, 실존 여부 포인터의 주소는 얼마든지 우리가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렇게 하면은 ref 자체의 주소가 아니라 무슨 주소? a의 주소를 p가 유지하게 됩니다. 널 유지할 수 있고, 참조는 초기화와 반드시 초기화돼야 된다.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돼야 된다. 사용법은 이제 값을 접근할 때는 별표를 쓰고요. ref는 전혀 일반 변수와 다른 게 똑같이 사용됩니다. 즉 a의 또 다른 이름이 되는 거예요. 포인터 연산이라는 것이 있지만 참조는 별도 연산은 없습니다. const와 함께 쓰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포인터는 상수 포인터가 있고 상수 지시 포인터가 있는데 얘는 상수 참조만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L-value 참조 예시만 제시됐지만 특성은 L-value 참조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이제 L-value 참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조금 언급하고 넘어가면, R-value 참조는 두 개를 써서 변수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L-value 참조는 const L-value의 또 다른 이름이고요. const L-value 참조는 R-value를 참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L-value 참조는 L-value도 참조할 수도 있고 R-value도 참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R-value 참조는 R-value의 또 다른 이름이고요. 어떤 경우에도 L-value를 참조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것은 11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실습인데요. 네. 숙제로 내드리지 않고, 요거는 이제 제가 그냥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434번입니다. Count the number of segments in a string. string에 있는 세그멘트의 수를 계산해라. 세그멘트가 뭐냐? Continuous sequence of non-space character. 스페이스 캐릭터가 아닌 것의 연속적인 일련의 데이터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공백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시퀀스는 5개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를 만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할 것인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여기까지의 개념을 이해했으면 공백을 계산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공백을 계산하면 되겠다. 그런데 공백만 계산하면 다 해결되냐? 예를 들면 여기서 보면 공백이 4개 있어요. 근데 답은 5예요. 그러면 공백을 세서 공백 플러스 1을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 1. 그런데 이게 맞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아닌 것을 이해하려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 input test case를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주어진 예제는 요 예제인데 다른 예제들에 대해서는 어떤 값을 주냐.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때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의 테스트 케이스들이 어떤 케이스들이 존재하는지 예외적인 케이스들, 예외적인 종류라고 합시다. 그냥 그게 꼭 예외적인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어떨 때는 이런 얘기를 해요. 코너 케이스라고 해서 얘기해요. 이게 예외적인 케이스를 얘기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는 말고, 근데 이게 뭐 일반과 일반이 아닌 걸 구분하기 힘든데 어떤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경우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 경우는 공백이 2개예요. 그럼 플러스 1을 하면 안 되죠. 자, 이 경우는 플러스 1을 하면 안 돼요. 또 A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경우도 공백이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공백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시퀀스는 얘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 그러면 공백을 카운트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공백이라고 하는 게 이거를 구분하는 중요한 요소는 맞아요. 그리고 또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요? 요런 거. 빈 문자는 어떻게 되냐? 얘는 무슨 값을 줘야 돼요? 0을 줘야 됩니다. 0. 그러면 이 시퀀스를 그러면 어떻게 계산할 건가? 이제 고민을 돼야 되죠. 고민을. 이런 경우도 돼야 되고 이런 경우도 돼야 되고 이런 경우도 되고 모든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처리해 줄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처리할 수 있을까? 자, 보시면 헬로로 쭉 가요. 그래서 연속적인 문자면 쭉 가요. 근데 공백을 만났어요. 공백을. 자, 이 경우도 있겠죠. A, B, C. 얘는 공백이 하나도 없죠. 얘도 돼야 돼요. 공백이 하나도 없는 경우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요거까지는 좀 이따 생각을 하고
얘는 요 전하고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쭉 가다가 공백을 만나요. 처음 공백을 만나면 여기 가다가 공백을 만났어요. 그러면 플러스 1 카운터를 증가시킵니다. 쭉 가요. 증가를 안 시켜요. 그러면 요 경우에 또 쭉 가요. y를 만났고 y 다음이 공백이에요. 그럼 또 늘려. 2 만났어요. 근데 2 다음이 공백이에요. 그럼 또 늘려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여기까지 가면 4를 계산해줘요. 요 경우도 2를 계산해줍니다. 요 경우는 2를 계산해줘요. 얘는 2를 계산해주네? 답이 맞아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맨 마지막에 뭘 해주면 돼요? 공백을 추가를 해주면 돼요. 공백을 항상 맨 뒤에다 추가를 하면 다 이 꼴이 됩니다. 이 꼴이라는 것이 시퀀스 다음에는 무조건 뭐가 나와요? 공백이 나옵니다. 요거 어떻게 변해요? 공백을 추가하면 A, B, C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요거가 요걸 따지면 하나가 되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코드를 보면 어떻게 해요? 스트링이 들어오면 스트링에다가 공백을 하나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뭘 따져요? 쭉 가면서 I 현재 위치는 블랭크가 아니고 I 플러스 1은 블랭크인 경우 그때는 플러스 플러스 카운트를 합니다. 되게 간단하죠? 네, 이렇게 하시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첫째,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이해한 다음에 내가 처리해야 되는 케이스들은 어떤 애들을 다 처리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만약에 내가 이런 애를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모든 다양한 케이스들을 생각을 해보고 다양한 케이스들을 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시면 돼요. 한 번에 찾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해보는 거예요.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럼 조건문 형태대로 만들어지겠죠.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하고 저런 경우에 저렇게 하고 근데 그렇게 만드셔도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통과되네? 손 털고 그러면 안 되고 통과되지만 코드를 보고 이걸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리트 코드 집어넣었더니 내 코드는 50%야. 나는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른 코드를 만들어낼까?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개선을 해보시는 겁니다. 보통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들을 합칠 수 있나? 좀 더 효과적으로 합칠 수 있는지 보게 됩니다. 이 챕터의 마지막으로 중간에 스킵했던 연결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연결 구조는 2학년 2학기 때 자료 구조 시간에 집중적으로 어차피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이제 그때로 스킵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프로그래밍 관련해서 또 자료 구조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동적 할당을 설명한 김에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합 타입 똑같은 종류의 데이터를 여러 개 유지해야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배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열. 그런데 이 배열은 용량이 생성될 때 고정됩니다. 용량이 생성될 때 고정되기 때문에 그 어떤 경우에는 낭비되는 공간이 많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낭비되는 공간이 많을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낭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적 배열이라는 걸 쓸 수 있는데
동적 배열을 쓰면 문제는 뭐냐면은 처음에 5개를 확보하고 썼어요. 근데 이 5개 갖고 안 돼. 늘려야 돼. 그래서 10개로 늘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늘릴 때 비용이 제법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늘릴 수는 있는데 늘릴 때마다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열의 낭비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적 배열 말고 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연결 구조입니다. 연결 구조는 데이터가 요 하나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만들어요. 확보를 해요. 근데 이렇게 하나씩 확보를 하면 5개를 확보했다. 그러면 이 5개에 대해 접근하려면 각각에 대한 주소가 필요하죠. 그러면 5개의 주소를 유지해야 돼. 그럼 차라리 배열 쓰고 말죠. 그래서 이렇게는 안 하겠죠. 어떻게 해요? 요걸 확보한 다음에 우리는 처음 확보된 애 거의 주소만 유지합니다. 얘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 애들이 연결을 시켜 놓는 거예요. 이렇게. 다음에 또 확보를 하면 요 마지막 거에다 이렇게 붙입니다. 붙여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쓰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떤 이점이 있어요? 낭비되는 공간은 없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확보해 쓰고 쓰기 때문에 낭비되는 문제는 없습니다. 낭비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이제 내가 가변적 얼마만큼의 크기를 필요한지 사전에 알 수 없어요. 사전에 알 수 없는 경우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연결 구조이다. 또 하나의 방법은 동적 배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연결 구조는 이렇게 하나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확보하는데 이렇게 하나씩만 확보해서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확보를 하면서 다음 정보를 유지할 정보를 같이 묶어서 이걸 노드라고 하는데 이 노드 단위로 확보를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만 유지해요? 요 리스트의 첫 번째 요소에 대한 링크만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코드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돼요. 아까처럼 우리가 공간을 확보할 때 데이터와 다음 주소를 할 그거를 이렇게 만든다 그랬고 요걸 노드라 그랬죠. 그래서 요거를 내부적으로 스트럭처로 정의하면 요 모습이 됩니다. 데이터와 다음 주소, 포인터죠.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럼 이것들을 계속 만들어 나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만들어 나가면 나는 요거만 가리키고 있어요. 요거를 이제 뭐라 그래요? 헤드라 그럽니다. 헤드. 맨 앞에 헤드라 그래요. 헤드라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데이터를 필요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따라가서 요 링크를 따라서 쭉쭉 따라가야 돼요. 그럼 무슨 문제가 있어요? 요건 어떤 순차적 접근입니다. 배열은 어떻게 돼요? 임의 접근을 제공하죠? 요거 단점이네. 그쵸? 그래서 얘는 순차적으로밖에 접근을 못합니다. 그 단점이 또 있어요. 그런데 배열에서는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그 다음에 데이터를 추가할 때 어디다 넣어요? 요 뒤에다 넣습니다. 왜? 이 중간에나 앞에다 넣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중간이나 앞에다 넣으려면 기존의 애들을 다 밀어야 되죠. 비용이 비쌉니다. 그래서 여기다 넣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가장 효과적. 근데 그 자료 구조에서는 어디다 넣는 게 효과적이에요? 맨 뒤에다 넣으려면 어떻게 돼? 매번 뒤로 가야 되죠. 그래서 그 연결 구조에서는 어디다 넣어요? 맨 앞에다 넣는 게 효과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애드를 하고 싶어요. 애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노드를 새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노드를 새로 만들어요. 코드로 말고 코드는 좀 이따 보여드리고 노드를 새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노드가 뭘 가리키게 해야 돼요? 요걸 가리키게 해야 돼요. 새 노드가 기존 노드의 시작을 가리키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요 헤드가 새 노드를 가리키도록 하면 됩니다. 이렇게만 하면 항상 상수 비용으로 노드를 리스트에, 이걸 리스트라고 하는데 리스트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코드로 보시면은 new 노드를 만든 다음에 new 노드의 next는 헤드예요. 원래 시작. 그리고 헤드는 new 노드. 물론 중간에 사이즈도 증가시켜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프로그래밍 하게 됩니다. 이 코드는 제가 올려드리겠지만, 이제 자료 구조 때 많이 할 것이니까 미리 잠깐 공부해 본다고 생각해 보시고 해보시면 좋겠고, 만약 내가 여유가 많다, 그럼 이런 것들을 한번 구현해 보면 상당히 프로그램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